부산 바닷가 작은 포차. 33년 동안 아들 하나만 믿고 살아온 엄마 해숙. 어느 날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쓰러졌고 병원에서 담낭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위로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을까 기대하며. 하지만 그 순간 아들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장례 절차부터 알아보자. 그 한마디로 엄마의 세상은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구독은 인연, 좋아요는 마음. 함께 이어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부산 용호동.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바닷가에 차가운 해풍이 불어왔습니다. 박혜숙 씨는 낡은 경차 트렁크를 열고 장바구니를 꺼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9년을 살아온 몸이었지만 새벽 시장 가는 발걸음만큼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줌마, 오늘도 일찍이네. 생선 가게 아저씨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혜숙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등어 한 손을 집어들었습니다. 장사가 장사지 뭐. 오늘은 이거 신선한 거로 주이소. 맨날 신선한 거 주제. 우리 단골한테 못된 거 주겄나? 농담 섞인 대화를 주고받으며 장을 보는 동안에도 혜숙 씨의 머릿속에서는 계산기가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고등어가, 오늘 들어갈 채소가, 가스비, 전기세, 그리고 이번 달 적금. 30년 가까이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익숙해진 계산이었지만 요즘 들어서는 그 숫자들이 점점 더 버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좁은 단칸방으로 돌아온 혜숙 씨는 부엌 식탁에 장본걸 풀어놓으며 안방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박준호 33세 아들은 공항 보안요원으로 일하며 야간 근무와 주간 근무를 번갈아 서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도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 4시쯤 들어왔을 겁니다. 저 녀석도 고생이지. 혜숙 씨는 중얼거리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반찬통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을 위해 반찬 한 가지라도 더 만들어 놓고 싶었지만 포차 준비하랴 장 보랴 하다 보면 정작 집안일은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혜숙 씨는 계란 몇 알을 꺼내 후라이를 붙이고 김치찌개 냄비를 올렸습니다. 오후 2시 준호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밥. 응, 식탁에 있어. 따뜻할 때 먹어라. 준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대화는 거기까지였습니다. 혜숙 씨는 설거지를 하면서 슬쩍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턴가 준호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면서부터였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부터였을까요? 준호야, 오늘 몇 시 출근이냐? 5시요. 그럼 좀 쉬다 가거라. 무리하지 말고.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준호는 밥을 후루룩 먹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숙 씨는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을 대학까지 보낸 게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어딘가 허전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4시 혜숙 씨는 포차 준비를 위해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혜숙이네라는 간판이 달린 낡은 포장마차는 용호동 방파제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고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이곳에서 혜숙 씨는 28년을 버텨왔습니다. 혜숙아,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철수 씨 65에 은퇴한 선원이었습니다. 20해 넘게 이 포차의 단골로 지내온 그는 혜숙 씨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이고, 철수 아저씨. 벌써 오셨어요? 오늘 날씨 좋다 아이가. 바람 쐬러 나왔지. 철수 씨는 포차 플라스틱 의자에 앉으며
혜숙 씨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근디 혜숙아, 요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프나? 아이고, 나이 먹의 그런 거제 뭐. 괜찮습니다. 혜숙 씨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지만 사실 며칠 전부터 오른쪽 배가 묵직하게 아팠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밥맛도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아까웠습니다. 그냥 참고 넘어가면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포차에 불이 켜졌습니다. 어서 오이소.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습니다. 정미란 씨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57살의 미용실 원장인 그녀는 혜숙 씨와 동갑내기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언니, 오늘 소주 한 잔 해야겠다. 미용실에서 손님 하나가 진짜 열받게 하더라. 그래, 뭔 일인데? 아이고, 말도 마. 파마 해놓고 맘에 안 든다고 환불하라는 기라. 세상에. 미란 씨가 투덜거리며 소주잔을 들이켰습니다. 혜숙 씨는 옆에서 오뎅 꼬치를 뒤집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요새 사람들 진짜 그래. 장사가 쉽나 힘드나. 그니까네. 근디 언니는 준호 덕분에 좀 낫제? 효자 아들 둬서 부럽다 아이가. 그 말에 혜숙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효자라. 준호가 효자인가? 물론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집에 생활비를 넣어주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화도 없고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의무처럼 기계처럼 돈을 넣어줄 뿐이었습니다. 뭐, 그래도 제 앞가림은 하이까네. 혜숙 씨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언젠간 날 좀 챙겨주겠지 하는 기대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혼자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그 뒤로 25년을 포차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준호의 학비, 과외비, 대학 등록금, 모든 걸 떡볶이 한 그릇, 오뎅 한 꼬치로 마련했습니다. 밤 11시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혜숙 씨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이 정도는 익숙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포차 문을 닫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내일도 또 이렇게 살겄제. 혼잣말을 남기고 혜숙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이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저녁 6시 포차에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혜숙 씨는 오늘따라 몸이 더 무거웠습니다. 오른쪽 배에서 느껴지는 둔한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소화제를 먹어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장사를 멈춰서는 안 됐습니다. 하루 쉬면 하루 손해였으니까요. 아줌마, 여기 소주 한 병이요. 네네, 지금 갖다 드릴게요. 혜숙 씨는 냉장고 문을 열려다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손으로 냉장고를 짚고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혜숙아, 괜찮나? 철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잠깐 어지러웠다 뿐이제. 오늘 얼굴색이 진짜 안 좋아 보인다. 병원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이가? 아이고, 괜찮아해. 조금 피곤해서 그런 기라. 혜숙 씨는 애써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배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확 밀려왔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통증에 혜숙 씨는 그만 비명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소주병을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병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혜숙 씨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혜숙아, 아줌마, 포차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철수 씨가 급히 혜숙 씨를 부축했고 미란 씨는 휴대폰을 꺼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혜숙아, 정신 차려. 지금 병원 간다. 혜숙 씨는 의식이 흐릿해지는 가운데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준호한테 연락해야 되는데. 오후 7시 40분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 혜숙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옆에서는 간호사가 혈압을 재고 의사가 복부를 눌러보며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안. 일주일쯤 됐제 뭐. 소화는 잘 되셨어요? 아니에. 요새 맨날 더부룩하고.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와 CT 촬영을 지시했습니다. 밤 9시 검사를 모두 마친 혜숙 씨는 준호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미란 씨가 준호에게 연락을 했고 준호는 공항에서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준호가 응급실 커튼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괜찮아해, 아들. 그냥 좀 어지러워서. 병원에서 뭐래요? 검사는 했어요? 응, 다 했어. 결과는 내일 나온다는데.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혜숙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라. 별일 아닐 기다. 하지만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혜숙 씨와 준호는 소화기내과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담낭에 종양이 보입니다. 종양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크기가 작지 않고 주변 조직으로 퍼졌을 가능성도 있어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조직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담낭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혜숙 씨는 그 순간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담낭암? 암이라고? 의사의 말이 마치 다른 세상 소리처럼 멀게 들렸습니다. 수술은 가능한가에? 조직 검사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암이 맞다면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할 겁니다. 비용은 수술비만 1,000만 원 정도 예상되고 항암 치료까지 하면 몇 천만 원이 더 들 수 있습니다. 기간도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봐야 하고요. 1,000만 원, 몇 천만 원. 그 숫자가 혜숙 씨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포차로 한 달에 버는 돈이 기껏해야 2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1,000만 원이면 5개월치 수입이었습니다. 몇 천만 원이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조직 검사 예약 잡아드릴게요. 그때 다시 오시면 됩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혜숙 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걸을 때였습니다. 혜숙 씨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준호는 옆에서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응? 엄마, 치료 얘기보다 장례 절차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혜숙 씨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담낭암이면 생존율이 낮잖아요. 병원비도 너무 많이 들고 차라리 현실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준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업무 보고를 하듯 계산기를 두드리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혜숙 씨는 아들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장례 절차? 날 벌써 보내는 기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배신감이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33년을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포차 하나로 대학까지 보낸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자기 엄마한테 장례 준비부터 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너. 혜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현실을 봐야 해요. 치료비가 얼마나 드는데요? 그 돈으로 치료해봤자 뭐. 어차피 죽을 거니까 돈 아껴야 된다. 이 말이가. 혜숙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디? 내 엄마가 암 선고 받았는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장례 준비라 이 말이가. 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혜숙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자식 앞에서 우는 꼴은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 가자. 혜숙 씨는 쌀쌀하게 말하고 먼저 걸어갔습니다. 준호는 그 뒤를 따랐지만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혜숙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무거운 침묵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혜숙 씨가 먼저 올라탔습니다. 준호가 뒤따라 올라와 옆자리에 앉으려 했지만 혜숙 씨는 가방을 옆자리에 놓아버렸습니다. 준호는 할 수 없이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달리는 동안 혜숙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철썩였습니다. 그 바다를 보며 3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다마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기가. 혜숙 씨의 마음속에 자책과 분노가 동시에 끌어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밤 혜숙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는데 준호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장례 절차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차갑고 담담한 목소리가 마치 녹음기처럼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됐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기가. 혜숙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호가 초등학교 2학년이던 해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준호는 울지도 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혜숙 씨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잘 키워야 한다. 아버지 없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25년을 버텼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 보고 밤 12시에 포차 문을 닫고 손이 튼 날도 발이 시린 날도 몸살로 쓰러질 것 같은 날도 쉬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준호의 과외비를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준호의 대학 등록금을 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엄마의 장례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돈, 결국 돈 문제였던 기가. 혜숙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새벽 2시 혜숙 씨는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물을 한 컵 따라 마시는데 준호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문틈으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혜숙 씨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담낭암 의심이래. 아직 확진은 아니고.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냐고? 1,000만 원 정도. 항암까지 하면 몇 천만 원 든대. 침묵. 대출? 이미 한도 다 찼어. 카드값도 밀려 있고. 또 침묵. 솔직히 말하면 어차피 오래 못 사시면 치료비 쓰는 것보다 장례 지원금부터 알아보는 게. 혜숙 씨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어차피 오래 못 사시면?
손에 쥐고 있던 물컵이 덜컹 소리를 냈습니다. 준호의 통화가 뚝 끊겼습니다. 혜숙 씨는 급히 부엌으로 돌아와 물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준호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안 주무세요? 물 마시려고. 아, 그러세요. 전 자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근이라서. 준호는 담담하게 말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숙 씨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 자식이 지금 날 돈으로 계산하고 있구나. 다음 날 저녁 혜숙 씨는 포차를 열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쉬면 하루 수입이 없었으니까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습니다. 혜수가 어제 병원 갔다 왔지? 괜찮나? 철수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별일 아니라 카이. 혜숙 씨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철수 씨는 그걸 눈치챘습니다. 근데 혜수가 얼굴이 영 안 좋아 보인다. 무슨 일 있나? 혜숙 씨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 아저씨, 담낭에 종양이 있대. 뭐, 종양? 철수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미란 씨도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언니, 그럼 암인기가? 아직 확진은 아니고 조직 검사해봐야 안다는데. 아이고, 그럼 빨리 치료해야 되는 거 아이가? 미란 씨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혜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료비가 1,000만 원이 넘는데요. 항암까지 하면 몇 천만 원이고. 그래도 목숨이 달린 문제인디 어떻게든 해야지. 철수 씨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숙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디 우리 아들놈이 치료 얘기보다 장례 절차부터 알아보래요. 뭐? 미란 씨와 철수 씨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례 절차? 그게 무슨 소리고?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그러대요. 치료비보다 장례 지원금이 더 현실적이라고. 혜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이고, 요새 젊은 것들이 다 그래. 효도는 개뿔, 돈 계산부터 한다 카이. 미란 씨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요새 애들은 부모를 사람으로 안 보고 부담으로 보는 기라. 슬픈 일이제. 그 말에 혜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기가. 33년을 혼자 키웠는데. 언니, 울지 마. 언니 잘못 없어. 미란 씨가 혜숙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철수 씨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혜수가 준호 그 친구도 나름 고민이 있겠지. 젊은 나이에 혼자 벌어서 엄마 모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래도 그렇지. 엄마 앞에서 장래 얘기를. 그게 사람이 할 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혜숙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포차에서 떡볶이 1,000그릇을 팔았어에. 오뎅만 꼬치를 팔았어에. 그 돈으로 저 자식 대학 보냈는데. 이제 와서 날 돈으로 계산하네. 철수 씨는 말없이 소주잔을 들이켰습니다. 미란 씨는 혜숙 씨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포차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혜숙 씨는 준호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야간 근무를 나갔을 것입니다. 혜숙 씨는 방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혜숙 씨는 불을 켰습니다. 책상 위에는 출력된 A사 용지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례 절차 안내, 의료비 지원제도,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혜숙 씨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넘겨봤습니다.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진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기 암 환자 장례 지원금 최대 250만 원, 의료비 본인 부담금 연간 상한액 초과시 환급. 해숙 씨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대출 신청서, 카드 명세서, 연체 통지서가 가득했습니다. 저 자식도 돈이 없구나. 해숙 씨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짐이 된 기가. 해숙 씨의 마음속에 자책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아들을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보다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거야. 돈밖에 모르는 자식으로. 해숙 씨는 소파에 그대로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정리. 일주일 후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낭암 3기, 주변 림프절 전이 의심.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해숙 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3기, 전이, 장기 치료 같은 단어들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수술 후 항암 치료를 최소 6개월은 해야 하고 완치 가능성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높지 않습니다. 5년 생존율이 약 20% 정도예요. 그럼 치료비는 총 얼마나 듭니까? 준호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수술비 1,500만 원, 항암 치료 1년 기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건강보험 적용되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상당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후 해숙 씨는 준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먼저 걸어 나왔습니다. 준호가 뒤따라왔지만 둘 사이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해숙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출근해라. 나는 혼자 갈 기니까. 엄마, 괜찮다. 가. 해숙 씨는 등을 돌리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결국 고개를 숙이고 공항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 안에서 해숙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거리가 흘러갔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5년 생존율 20%, 그럼 80%는 5년 안에 죽는다는 얘기제. 해숙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천만 원을 들여서 20% 가능성에 걸어볼 것인가? 아니면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포차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버는데 1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집세, 생활비, 준호 카드값 보태주는 것 빼면 손에 남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돈은 해숙 씨에게 평생 모아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차라리 포차를 접고 빚 안 남기고 조용히 정리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날 밤 해숙 씨는 포차를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단골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철수 씨, 미란 씨, 그리고 오래된 단골 몇 명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해수가 병원 결과 어떻게 나왔노?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해숙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암이래요. 3기. 아이고. 미란 씨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철수 씨는 소주잔을 내려놓고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럼 빨리 수술해야 되는 거 아이가? 수술비가 1,500만 원, 항암까지 하면 3천만 원 든대. 3천만 원? 단골들이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해숙 씨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포차를 접을까 합니다. 뭐, 포차를? 미란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이제 몸도 안 되고 빚 남기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 해. 혜수가 그게 무슨 소리고 치료해야지. 철수 씨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3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준호 월급으로도 빠듯한데. 차라리 그 돈으로 준호 빚이나 갚아주는 게 나을 것 같아 해. 언니, 정신 차려. 목숨이 달린 문제잖아. 미란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혜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결정입니다. 아무한테도 패 끼치고 싶지 않아 해. 그날 이후 혜숙 씨는 포차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장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공책에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카드 빚, 적금, 예금, 포차 권리금 대출 잔액, 카드 빚 350만 원, 포차 대출 500만 원, 적금 200만 원, 예금 150만 원. 혜숙 씨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포차를 접으면 권리금으로 1,0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적금과 예금을 합치면 1,350만 원. 빚을 다 갚으면 약 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돈을 준호한테 남겨주고 나는 혜숙 씨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 4시에 들어왔습니다. 혜숙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안 주무세요? 준호야 앉아봐라. 준호는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결정했다. 포차를 접을 기다. 뭐라고요? 권리금 받으면 1,000만 원 정도 될 기고 빚 갚고 나면 500만 원 남는다. 그 돈 넣어줄 테니까 내 빚부터 갚아라. 엄마, 그게 무슨... 그리고 치료는 안 할 기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제정신이세요? 응, 제정신이다. 3천만 원 들여서 20% 가능성에 걸 바엔 차라리 너한테 빚 안 남기는 게 낫겠더라.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혜숙 씨는 담담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마음 알제? 내가 엄마 장례 준비하는 거 보고 엄마도 현실을 봤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기라. 엄마, 그게 아니라. 됐다. 엄마 결정이니까 따라라. 혜숙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혜숙 씨는 본격적으로 포차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골들에게 하나하나 인사를 했습니다. 철수 아저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제 포차 그만할 것 같아요. 혜수가 진짜 그럴 기가? 네. 몸도 안 되고 이제 쉬고 싶어해. 철수 씨는 말없이 소주잔을 들이켰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란 씨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언니, 내가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괜찮아. 미란아, 너도 건강 잘 챙겨라. 혜숙 씨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좀 보세요. 뭔디? 의료비 지원 제도예요. 국민건강보험에서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있어서 실제로는 3천만 원보다 훨씬 적게 들어요. 혜숙 씨는 서류를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엄마 마음은 정했다 카이. 엄마,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혜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엄마 장례부터 준비하래이. 엄마도 준비하는 기다. 서로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엄마. 준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숙 씨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혜숙 씨는 혼자 책상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준호에게 엄마가 포차 접고 남긴 돈으로 내 빚부터 갚아라. 엄마 장례는 간소하게 해라. 엄마는 내가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편지지에 떨어졌습니다. 이틀 후 혜숙 씨는 병원에서 마지막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치료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준호도 함께 갔습니다. 둘은 병원 가는 내내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진료실에서 의사는 혜숙 씨의 말을 듣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3기라고 해도 치료하면 충분히. 아닙니다. 제 결정입니다. 혜숙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사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보호자분께서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환자분의 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진료를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병원 로비에서 멈춰 섰습니다. 혜숙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됐다. 너 출근해라. 엄마, 집에 같이 가요. 아니다. 나는 포차 정리할 거 있어서 바닷가 갈 기니까. 그럼 저도 같이. 너는 내일이나 해라. 혜숙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혜숙 씨는 등을 돌리고 병원을 나갔습니다. 준호가 뒤따라왔습니다. 엄마, 따라오지 마.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준호는 계속 뒤를 따랐습니다. 혜숙 씨는 멈춰서서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대체 뭐 하는 기가? 엄마, 얘기 좀 합시다. 무슨 얘기? 더 할 말 있나? 엄마가 오해하고 계세요. 오해? 내가 뭘 오해했는데? 준호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혜숙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 병원에서 첫 마디가 뭐였는데? 치료 얘기보다 장례부터 준비하자, 카이. 그게 아들이 할 소리가? 엄마, 그게 뭔디? 변명할 거 있으면 해봐라. 혜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쳐다봤습니다. 엄마,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여기서 이러기 싫으면 대답을 해라. 너한테 내가 뭔디? 사람이야, 짐이야? 엄마, 대답 못하제? 그럼 내가 말해줄게. 너한테 엄마는 돈 걱정거리제? 얼마나 들어가고 얼마나 아껴야 하는지 계산하는 거제?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혜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너 아버지 돌아가시고 25년을 혼자 살았다. 포차에서 떡볶이 1000그릇, 오뎅만 꼬치를 팔았다. 손 트고 발 시려도 하루도 안 쉬고 일했다. 그게 다 뭐 때문이었는데? 엄마, 너 대학 보내려고, 너 취직시키려고, 너 잘 살라고 그랬지. 혜숙 씨의 목소리가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완전히 멈춰서서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넌 엄마를 얼마짜리냐고 계산하고 앉았네. 치료비 3천만 원이 아깝다 이 말이지? 엄마, 그게 아니에요. 준호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뭔디? 설명해봐라. 저도 힘들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병원 가실 때마다 제가 선결제했어요. 엄마 몸 안 좋아서 장 못 보실 때 제가 재료비 됐어요. 집세 밀렸을 때도 전기세 끊길 뻔했을 때도 다 제가 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 한도가 다 찼어요. 상금융까지 손댔어요. 혜숙 씨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무슨 소리고, 저도
저도 방법을 찾고 싶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끝까지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혜숙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호의 떨리는 어깨를 주먹을 쥔 손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혜숙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장래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아무리 돈이 없어도 엄마 살릴 방법부터 찾는 게 아들이 할 일 아이가? 엄마, 됐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혜숙 씨는 버스가 오자마자 올라탔습니다. 준호는 그 버스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혜숙 씨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호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성결제했어요. 집세 밀렸을 때도 제가 냈어요. 상금융까지 손댔어요. 그 자식도 힘들었구나. 그래도 혜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엄마 앞에서 장래 얘기를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혜숙 씨는 포차를 열지 않았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놓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화면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밤 10시 준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혜숙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엄마, 제발. 오해 풀어요. 오해가 아니제. 혜숙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내 말 다 들었다. 내가 힘든 것도 돈이 없는 것도 알았다. 근데 그래도 너는 엄마보다 돈을 먼저 생각했지. 그게 사실이고. 엄마, 그게 아니라. 됐다. 이제 그만 얘기하자. 피곤하다. 준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혜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준호도 힘들었겠지. 근디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이 이해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배신감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짐이 된 기가.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의 싸움 이후 혜숙 씨와 준호는 사흘 동안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왔고 혜숙 씨는 포차를 열지 않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좁은 집 안에 두 사람이 있었지만 서로를 피했습니다. 마주치면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혜숙 씨는 집 안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지. 옷장을 열고 오래된 옷들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입던 옷도 아직 몇 벌 남아 있었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차마 버리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보내야 되겠네. 혜숙 씨는 남편의 낡은 재킷을 쓰다듬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옷장 정리를 마치고 거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준호의 상장들, 포차 영업 허가증, 삶의 흔적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 방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혜숙 씨는 준호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책상 위에 쌓여 있던 서류 더미가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에 날아간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고. 혜숙 씨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주우려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런데 서류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출 승인 확인서. 박준호. 혜숙 씨는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대출 금액 500만 원, 용도란에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선결제. 해숙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서류도 집어들었습니다. 또 다른 대출 확인서였습니다. 대출 금액 300만 원. 용도 어머니 생활비 지원. 하나씩 하나씩 서류를 집어들수록 해숙 씨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신용카드 연체 통지서, 사용처 부산대학교병원, 삼금융 대출 승인서, 금리연 18%, 모든 서류의 명의는 박준호였습니다. 그리고 용도는 하나같이 어머니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해숙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자식이 이렇게까지. 서류는 몇 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2021년부터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포차가 힘들어질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준호는 몰래 해숙 씨를 도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1년 4월 500만 원 어머니 집세 연체분. 2022년 7월 300만 원 어머니 병원 검사비. 2023년 9월 200만 원 어머니 전기세 및 생활비. 해숙 씨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적어도 10억 원 이상의 대출이었습니다. 총액을 계산하니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4천만 원. 이 돈을 다 어디서? 해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더 많은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프린트된 A사 용지였습니다. 제목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말기암 환자 가족을 위한 준비 가이드. 해숙 씨는 그 서류를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 이용 방법, 본인 부담금 최소화, 장례 절차 및 지원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의료비 사후 환급 신청 방법. 그리고 맨 뒤 페이지에는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빚 걱정 없이 편하게 계실 수 있도록. 치료비로 빚만 늘어나면 엄마가 더 괴로워하실 것. 남은 시간 동안 엄마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게 해드리기. 내 빚은 내가 감당. 엄마한테는 절대 알리지 말 것. 해숙 씨는 그 글씨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자식이 그런 마음이었구나. 다른 서류도 뒤져봤습니다. 공항 보안요원 급여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월급 250만 원. 거기서 대출 이자 만월 70만 원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서류에는 부업 아르바이트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주 3회, 주말 택배 상하차 토요일 오전, 대리운전주 2회. 해숙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준호가 왜 맨날 피곤한 얼굴로 있었는지, 왜 집에 거의 없었는지, 왜 말이 없었는지. 이 자식이 새 4개 일을 하고 있었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랍 맨 밑에는 낡은 수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숙 씨는 그것을 꺼내 펼쳤습니다. 준호의 일기장이었습니다. 2024년 5월 15일. 오늘 엄마가 배 아프다고 하셨다. 걱정된다. 병원 가시라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신다. 내가 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 엄마가 편하게 병원 가실 수 있게. 2024년 7월 23일. 대출 한도가 다 찼다. 삼금융까지 알아봤다. 금리가 높지만 어쩔 수 없다. 엄마를 위해서라면. 2024년 9월 5일. 엄마가 또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가슴이 철렁했다. 병원에서 암의심 진단을 받으셨다. 어떡하지? 치료비를 어떻게 마련하지? 엄마한테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은데. 2025년 2월 15일. 엄마가 날 오해하고 계신다. 내가 엄마를 포기한다고. 그게 아닌데. 3천만 원 빚을 지고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시는 것보다
남은 시간이라도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라는 건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차라리 오해하시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엄마가 내 빚 때문에 치료 포기하실까봐 두렵다. 내 빚은 내가 감당하면 되니까. 혜숙 씨는 일기장을 읽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엄마가 몰랐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왔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혜숙 씨는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준호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과 손에 일기장을 쥐고 있는 엄마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호야, 혜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왜 말을 안 했냐? 엄마, 그건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숙 씨는 일어나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오해했다. 엄마, 준호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안다. 이제 안다. 혜숙 씨가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내가 장래 얘기를 먼저 한 건 엄마가 빚 걱정하면서 고통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였지. 그치? 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치료비 걱정하다가 치료도 제대로 못 받으실까봐. 그게 더 무서웠어요. 이 바보 같은 자식? 혜숙 씨는 아들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엄마한테 말했어야지. 혼자 다 짊어지고 말하면 엄마가 치료 포기하실 것 뻔했잖아요. 엄마는 항상 저 걱정부터 하시니까.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바닥에는 준호의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4천만 원이 넘는 빚, 3개의 부업, 그리고 엄마를 위한 간절한 마음. 모든 것이 그 서류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혜숙 씨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바보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진심이 부딪히는 마지막 큰 싸움과 오열. 한참을 울고 난 후 혜숙 씨와 준호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혜숙 씨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하나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야. 혜숙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서류들 다 진짜제? 네. 4천만 원이 넘는 빚을 다 엄마 때문에 진 거고.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혜숙 씨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 상금융까지 손댔다며?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금리가 얼마인디? 연 18%요. 혜숙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18%면 거의 고리대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금리였습니다. 이 자식아, 그렇게까지 하면서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했냐? 말하면 엄마가 치료 포기하실 거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랬잖아요. 내가 힘들어하면 자기가 참으시고, 내가 돈 걱정하면 자기가 포기하시고, 저는 그게 싫었어요. 혜숙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래 얘기를 먼저 한 거였냐? 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3천만 원짜리 치료를 받으시면 저는 그 돈을 마련할 수 없어요. 이미 한도가 다 찼으니까요. 그럼 엄마는 분명히 치료를 포기하실 거예요. 제 빚 때문에. 혜숙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치료비 대신 장례비를 준비하면 엄마는 빚 걱정 없이 남은 시간을 편하게 보내실 수 있잖아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통증 관리 받으시고 하고 싶은 거 하시고 그게 내가 생각한 최선이었냐? 혜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준호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고통 속에서 돌아가시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3천만 원 빚지고 항암 치료받으면서 토하시고 머리카락 빠지시고 그렇게 힘들게 1년을 버티시다가 결국 돌아가시면 그럼 엄마가 평생 일한 게 다 무슨 의미예요? 혜숙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살고 싶었다. 엄마, 나는 너 하나 때문에 살았다. 내가 잘 크는 거 보는 게 내 전부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편하게 죽으라고? 혜숙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디? 넌 지금 엄마한테 포기하라고 하는 거 아이가? 엄마. 준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는 치료비 4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저는 지금 월급 250만 원 받아서 이자만 70만 원 내고 있어요. 거기다 생활비, 집세, 엄마 용돈.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엄마가 죽으면 되는 기가? 아니에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죽는 게 싫어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빚 때문에 고통받는 게 싫어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돈 때문에 엄마가 치료도 제대로 못 받는 게 싫어서 그러는 거라고요. 둘은 거실에서 마주보고 섰습니다. 혜숙 씨의 눈에도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넌 엄마보다 돈이 더 중요하냐? 혜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왜 치료를 포기하래?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현실? 현실이 뭔디? 돈 없으면 죽으라는 게 현실이가? 혜숙 씨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는 내가 엄마 살려주길 바랐다. 방법을 찾아주길 바랐다. 근디 너는 장례부터 준비하고 앉았네.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 살리고 싶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어요. 정말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상금융까지 손댔고 신용불량 직전이에요. 더 이상 어디서도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혜숙 씨는 아들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방법을 찾아야지. 엄마 포기하면 안 되지. 저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준호가 울부짖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4천만 원을 어떻게 만들어요? 제가 10년을 일해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럼 포차를 팔면? 포차 팔아봤자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빚 갚으면 500만 원 남아요. 그걸로 뭘 해요? 준호는 주먹으로 소파를 쳤습니다. 저도 미치겠어요. 엄마 살릴 방법을 찾고 싶은데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혜숙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준호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도가 철썩이는 소리만이 두 사람의 울음을 감싸 안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혜숙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가 미안하다. 준호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너무 큰 짐을 지운 것 같다. 내가 혼자 다 짊어지고 얼마나 힘들었겠냐. 엄마. 혜숙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날 버린다고 생각했다. 근데 알고 보니 너는 엄마를 지키려고 했던 거지. 혜숙 씨는 아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기억나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살이었어요. 응, 초등학교 2학년. 그때 너는 장례식장에서도 울지 않았다.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었지. 혜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그때 너한테 약속했다. 아버지 없어도 너만큼은 잘 키우겠다고. 떳떳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포차 시작했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장 보고 밤 12시에 포차 닦고 손이 터도 발이 시려도 몸살로 쓰러질 것 같아도 쉬지 않았다. 엄마, 내 학비 마련하려고, 과외비 대려고,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그렇게 25년을 버텼다. 엄마는 그게 행복했다. 내가 잘 크는 거 보는 게 전부였으니까. 혜숙 씨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근데 엄마는 몰랐다. 내가 이렇게까지 엄마를 지키고 있었는지, 내가 혼자 상금융까지 손떼가면서 엄마를 지탱하고 있었는지. 엄마, 저는 미안하다, 준호야. 엄마가 너를 너무 몰라줬다. 내가 날 버린다고 생각했던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혜숙 씨는 아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준호도 엄마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제가 제대로 말씀 못 드려서. 아니다. 내 잘못 아니다. 다 엄마가 바보였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호야. 한참 후 혜숙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방법 찾아보자. 엄마 혼자, 너 혼자가 아니라 같이. 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엄마랑 같이 하고 싶었어요. 혼자 하는 거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부터는 같이 하자. 엄마랑 아들이 같이. 알았지? 네. 엄마. 혜숙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호가 어렸을 때 아버지 장례식 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릴 때 혜숙 씨가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곤 했습니다. 잘 컸다. 우리 아들. 정말 잘 컸다. 준호는 엄마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33세 어른이 된 지금도 엄마 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바다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도가 철썩이는 소리가 두 사람의 오랜 오해와 아픔을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숙 씨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아침밥을 제대로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구이, 그리고 준호가 좋아하는 멸치볶음까지. 식탁 위에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을 보며 혜숙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준호야, 밥 먹어라. 방문이 열리고 준호가 나왔습니다. 식탁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오랜만에 제대로 차려봤다. 앉아서 먹어라. 준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젯밤 그렇게 울고 난 후라 둘 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표정만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준호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많이 먹어라. 요새 제대로 못 먹었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습니다. 혜숙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후 혜숙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결정했다. 준호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포차는 완전히 접는 게 아니라 잠시 쉬는 걸로 하겠다. 엄마, 권리금 받으면 1,000만 원 정도 될 기고 엄마가 모아둔 돈이랑 합치면 1,500만 원쯤 되겠다. 그 돈으로 일단 내 빚부터 정리하자. 엄마, 그럼 치료비는요? 혜숙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가 어젯밤에 많이 생각해 봤다. 3,000만 원짜리 치료를 받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남은 시간을 편하게 보내는 게 맞는지.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빚에 허덕이는 것보다 차라리 남은 시간 동안 너랑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엄마, 근디 완전히 포기하는 건 아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통증 관리 받으면서 정부 지원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서 최대한 오래, 최대한 편하게 살아보겠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는 준호야, 이게 엄마가 생각한 최선이다. 너한테 짐 안 되고 엄마도 편하고 그게 제일 좋겠다. 혜숙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신 엄마랑 약속 하나만 해라. 네. 남은 시간 동안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줘라. 너랑 여행도 가고 바다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살다 가면 되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 엄마가 하고 싶으신 거 다 하세요. 며칠 후 혜숙 씨는 포차의 마지막 날을 정했습니다. 단골들에게 하나하나 연락을 돌렸습니다. 철수 씨, 미란 씨, 그리고 오랫동안 포차를 찾아왔던 사람들 모두에게요. 이번 토요일이 마지막 영업입니다. 다들 오이소. 토요일 저녁 6시 포차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혜수가 정말 마지막이가? 네, 아저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미란 씨도 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받아. 아이고, 미란아. 고맙다. 하나둘 단골들이 모였습니다. 20년 넘게 포차를 찾아온 사람들, 10년 넘게 단골이었던 사람들, 심지어 몇 년 전에 이사 간 사람까지 다시 찾아왔습니다. 포차는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혜숙 씨, 떡볶이 한 접시요. 아줌마, 오뎅 많이 주이소. 소주 한 병이요. 혜숙 씨는 웃으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활기였습니다. 준호도 옆에서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오뎅을 나르고 소주잔을 채웠습니다. 준호 씨, 엄마 잘 모셔야 됩니다. 철수 씨가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네, 아저씨. 잘 모시겠습니다. 혜숙 씨는 우리 용호동 최고 포차 사장님이었어요. 앞으로도 건강하이소. 미란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정말 고맙습니다. 혜숙 씨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밤 9시 단골들이 하나씩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혜숙 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건강하이소. 아줌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다니이소. 준호 씨, 효자 되이소. 한 명 한 명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고 눈물을 닦으며 헤어졌습니다. 밤 11시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포차는 텅 비었습니다. 혜숙 씨와 준호는 포차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준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포차 다시 열 거예요. 혜숙 씨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뭔 소리고? 엄마가 괜찮아지시면 저랑 같이 다시 포차 열어요. 엄마 이름으로.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주방 배울게요.
엄마한테 떡볶이 만드는 법, 오뎅 끓이는 법 다 배워서 나중에 엄마랑 같이 할게요. 혜숙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같이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멀리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배들이 오가는 소리, 갈매기 우는 소리, 파도 치는 소리,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하나 있다. 뭐가요? 엄마가 너를 너무 몰라줬다. 내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혼자 버텨왔는지. 미안하다. 엄마, 그런 말 마세요. 아니다. 말해야 한다. 엄마는 내가 돈만 계산한다고 생각했다. 근데 알고 보니 너는 엄마를 지키려고 그랬던 거지. 혜숙 씨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엄마 아들이 되어줘서 정말 고맙다. 준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야말로 감사해요.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포차 앞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모자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한참 후 혜숙 씨가 말했습니다. 집 가자. 내일부터 할 일이 많다. 무슨 일요? 너랑 여행 갈 준비해야지. 엄마가 가보고 싶었던 데가 많거든. 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어디든 다 가요. 두 사람은 포차 문을 닫았습니다. 해숙이네라는 간판에 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혜숙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컸지? 당신 닮아서 착하고 엄마 닮아서 끈기 있고 정말 잘 컸어 애.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손 시리제? 제 주머니에 넣어 이소. 준호가 엄마 손을 자기 주머니에 넣어 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우리 아들, 다 컸네. 혜숙 씨는 웃으며 걸었습니다. 며칠 후 혜숙 씨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통장, 현금, 그리고 포차 권리금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혜숙 씨는 그것을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빚 갚아라. 그리고 남은 돈으로 내 앞길이나 챙겨라. 엄마, 이건 엄마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월급이다. 잘 쓰거라. 준호는 상자를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가 잘 쓸게요. 응. 그리고 준호야. 네. 장래 걱정은 그만해라. 엄마는 아직 갈 때가 안 됐다. 너랑 할 일이 많이 남았거든. 혜숙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여행도 가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나중에 포차도 다시 열어야 되고. 바쁘다 바빠. 준호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같이 해요. 다 같이. 그날 밤 혜숙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포차 문을 닫았다. 근데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아들과 함께 새로 시작하는 인생.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다. 살아야 할 이유도 많다. 계산부터 하던 아들이 이제야 엄마 마음을 계산해주기 시작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엄마는 행복하다. 구독은 힘이 되고 좋아요는 제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곳에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